한국인의 IQ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 세대에서 평가해서 그렇지, 만약 조선시대에도 이런 테스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현대 한국인들의 IQ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므로 아마도 그때도 세계 1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글, 한글이죠. 그런데 한때 한글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가 극적으로 되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고유의 언어를 없애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이를 되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우리 조상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이었는지를 꼽아보라면 많은 것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칭기스칸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라거나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나라를 이어왔다거나 전쟁을 겪고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거듭났다거나 등등 우리 역사와 현재를 더듬어 보면 자랑스러울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보통 외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우리 조상이 최초였는데요. 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 해안가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 시작됩니다. 시골 마을의 두 형제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아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플라이어라고 이름 붙인 새처럼 생긴 275kg짜리 기계를 언덕 위에 올려놓고는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를 실험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 어떤 인간도 하늘에서 1분 이상 머물러 본 적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늘 하늘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꿈꿔왔지만 그 어떤 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인간의 활동 반경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우리 선조입니다. 그것도 300년이나 앞서서 말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로 잘 알려진 이규경은 우리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하여 고증하고 이를 해설한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혀져 있었지만 육당 최남선이 우연히 군밤 장수에게 군밤을 샀더니 그 포장지로 이 책을 쓰고 있어 가까스로 입수해 필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의 비거 변증설이라는 항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진년에 외국의 괴수들이 참관했을 때 영남 지역에 고립된 한 성이 겹겹이 포위를 당해 금방이라도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성주와 매우 친한 사람 중에서 평소 아주 색다른 기술을 지닌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거를 만들어 타고 성 안으로 날아 들어가 벗을 태워 성 밖으로 30리를 비행한 뒤 착륙해 외적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1592년 왜구가 조선을 침략해 발발한 임진왜란 중 가장 격렬한 전투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진 1,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화약 군관이던 정평구라는 인물이 비거를 이용해 사람과 물자를 운송했다는 것이 비거 변증설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플라이어로 하늘을 날기 300년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비거, 즉 하늘을 나눈 수레가 정평구라는 인물에 의해 발명된 겁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인 외사기에도 이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사실 이 하늘을 나눈 수레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 깊은 곳에 파묻혀 아무도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만 임진왜란 후 200여 년이 지나 이규경이 찾아냈죠. 이규경은 서양에서 전래된 열기구와 같은 새로운 비행수단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우리 역사 속의 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료와 일화들을 수집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주연 문장 전산고의 비거 변증설에 모조리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비거의 존재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이봉섭이라는 인물은 이규경의 비거 변증설을 기반으로 비거를 실제로 복원해냈고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라는 책에 그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이 비거가 그대로 존재했다면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짐으로써 한국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텐데 실물이 아닌 기록으로만 남아있어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 만들어낸 유산 중 세계 최초이면서 그 개발 원리와 가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쓰는 한글이라는 유산이죠. 전 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문자가 존재하지만 그 많은 문자들 중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따 만든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한글을 반포하며 아무리 부족한이라도 하루면 모두 배울 수 있다며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양반들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표했고 이 글자들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연산군 때는 훈민정음 사용 금지령을 내려 약 400여 년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한글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원래 훈민정음은 가볍게 정음 또는 언문으로 불리기도 했고 여성들이 한글 보급에 힘썼다 하여 암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고유의 언어가 위기에 놓이자 국어학자였던 주시경 선생은 오히려 국어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문명 강대국은 전부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보아라,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 앞으로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 근본 중 가장 주요한 것이 문화이고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라며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조선어를 빼앗고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1년 뒤 통감부가 조선에 설치됩니다. 통감부의 가장 큰 목표는 조선어를 억제하고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국민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읽기책 그리고 수학과 과학 등 주요 교과목의 교과서는 일본어로 제작해 새로운 지식을 일본어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1906년 6월 6일 대한매일 신보는 이런 기사를 냅니다. 조선의 아이들에게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배우도록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일본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조선어를 배척하고 일본어로 지식을 익히도록 하는 일본을 강하게 비꼬았죠. 그러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일본의 조선어 말살 정책은 더 노골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1911년 일본어를 보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면서 거의 모든 교과서는 일본어로 쓰였고 공문서도 일본어로 작성되면서 조선어는 그저 일상 중 사용되는 생활어로 전락해버립니다. 게다가 1938년까지 유지되었던 필수 과목 조선어는 3차 개정교육령이 반포된 후 조선어 일본어 병용에서 고쿠고조요, 즉 일본어 상용으로 바꿔버렸죠. 아예 조선 땅에서 조선어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상 이미 조선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 물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과 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어에 깊이 매진해 연구하다 보니 표기와 띄어쓰기 등이 통일되지 않아 글을 배워도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말들을 모아서 통일된 사전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 국어의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편찬하기로 계획합니다. 이른바 말모의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죠. 2019년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 말과 글을 잃지 않으면 지배당해도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면서 1911년 제자 김두봉, 이규영, 권덕규 등을 참여시켜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주시경 선생이 복통을 호소하다 영면하면서 말모의 사전은 한동안 중단됐죠. 그러다 15년 후 1929년 조선어학회가 108명의 위원을 모아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면서 재개됐는데요. 4년간의 열띤 노력 끝에 드디어 1933년 10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됩니다. 이 통일안은 가령 빛을 비추다라고 써야 하는데 빛의 받침을 치읓을 써야 하는지 시옷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빛 다음에 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칠을 써야 하는지 등등 통일안을 발표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사전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정해둔 규칙입니다. 즉 한국어를 씀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사물의 이름을 통일시켜 1936년에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때 9,547개 어휘와 6,232개 표준어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를 제정하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들은 전부 사투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사투리라고 조선어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요. 이에 조선어학회는 각 지방의 사투리들도 수록되어야 지방에 사는 이들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깨달음 아래 각 지역마다 사용되는 사투리를 모아 사전에 수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사투리 모으기 작업, 즉 말모의 작업을 시작했죠. 당시 발간되던 한글이라는 잡지를 통해 전국의 사투리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500여 명의 국민학생들이 조선어학회에 자신이 아는 사투리를 친절한 해석까지 곁들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던 말모이 운동은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일본은 무식하리만치 일본식 사상을 조선에 주입하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선의 얼을 빼앗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일본은 당시 4개의 주요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일본과 조선은 본래 하나의 나라라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동일하다는 일선동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 일본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자는 창씨개명, 그리고 천황의 국가에서 신하된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자는 황국신민 정책을 펴면서 민족성 말살에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건이 발생하죠. 1942년입니다.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유학생 박병엽은 갑작스런 일본 경찰의 검문에 조선어로 대답합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그를 구금하고는 갖은 고문으로 그를 추궁하기 시작하죠. 당시 한국인 형사 안정묵은 그의 입에서 정태진이라는 이름을 얻어냅니다. 정태진은 당시 영생여고에서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써야 한다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었는데 결국 그가 속한 조선어학회를 수색하기에 이르죠. 그리고는 비밀리에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당장 독립운동단체를 규정하고 조선어학회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당시 편찬 중이던 2만 장이 넘는 원고는 모조리 압수당해 버렸고 이 죄목으로 전국에서 33명의 회원을 긴급 체포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에 압수당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원고 2만 장이 경성역에 위치한 조선통운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되었고 광복 후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2년 뒤 조선말 큰사전 1권이 발행됐고 이후 10년 동안 총 6권의 조선어 사전이 완성됐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그렇게나 바라던 한글 말모의 작업이 46년 만에 완성된 것이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인물들은 해방과 함께 다시 사전 작업에 참여해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말 큰사전의 머리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말은 우리 결해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에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우리말은 곧 우리 결해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의 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 모진 고문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이윤재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글은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글을 써두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해두면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후에 이것을 근거하여 제 글과 말을 찾아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고 또 민족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일제강점기 시절 어쩌면 한글은 진짜로 말살되어 우리 민족의 혼이 없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그토록 바랬던 조선의 혼을 빼앗기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한글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